네타냐후 총리의 꿈은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주는 거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제레드 쿠시너 집에 놀러 오면 제레드 쿠시너 방에서 잤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이란이 때린 것도 화가 나지만 미군이 하나도 못 막아줬어요. 우리가 다 막았다. 그런데 우리가 다 막았다 할 때 한국산 천공2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진출을 한 게 짧은 거리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밤에 횃불을 켜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왕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조금 떨어져도 너무 열심히 한다. 앞으로 얘네들 일 많이 줘라. 중동이 지금 제일 되고 싶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한국을 찾는 거예요. 일본 뭐 중국보다. 한국에 대해서 편한 거죠.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미제 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에서 온 한국에서 돈 번역가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중동 이야기 할 건데요. 중동 이야기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유럽연애연구소에서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산 박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뉴스 보면 얼마 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이란, 미국 전쟁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중동 상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일종의 불안한 휴전 상태예요. 이 휴전이 끝나서 종전이 돼야 되는데 종전은 가지는 못하고 아직까지 편히 앉아서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했고요. 그런데 잘 안 됐고 그래서 2차 협상을 해야 되는데 2차 협상은 이란 쪽에서 일단 안 만난다고 그래요. 너무 지금 의견 차이가 의견 차이가 커서요. 있고 그래서 이란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전 협상을 하자. 핵은 나중에 하자. 핵 문제가 계속 걸려서 안 되니까. 근데 이란, 미국이 그걸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란이 오늘 그 얘기를 지금 미국에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불안한 휴전 상태고 근데 휴전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미국은 가만히 보니까 이란 배가 나오는 걸 막는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총을 쏘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란 배를 계속 잡고 있어요. 계속 잡고 있어서 이란은 압박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러냐면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어라 미국한테 그러는데 미국은 너 풀어라 서로 풀라고만 하지 내가 풀겠다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 가고 있고 미국 법에 따르면 5월 1일까지만 전쟁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진짜 날짜 그런 유효 기간이 있어요. 예, 왜냐면 의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는 전쟁은 60일밖에 못 하는데 2월 28일 날 전쟁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게 3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60일 되는 게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까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킬까? 다들 안 지킬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핵심은 본토보다 바다 있죠? 네, 바다. 왜냐면 공격할 대로 공격 다 했거든요. 군사시설은 다 공격했어요. 15,000곳을 공격했다고 그러니까 할 건 다 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때릴 수 있는 거는 민간시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을 때리긴 부담스럽긴 하죠. 부담스럽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전쟁 범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돼요, 나중에. 나중에 문제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돈 나가는 거 막고 물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될 건지 한 3, 4일 후 되면은 그림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석유가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면은 이란이 석유를 저장하는 시설이 꽉 찬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후면 이란의 석유가 자동적으로 폭파될 것이다 얘기를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폭파되지는 않아요. 믿으면 안 돼요? 예, 믿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렇다고 해서 폭파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공격을 하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고 했으니까 3일 후를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오, 진짜 그런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얘기하셨는데 그거 좀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무기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특히 타마학이랑 필요한 패트리엇 미사일들이 없어요. 그 3분의 1 정도, 반 정도 이제 다 떨어졌다고도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트럼프는 이 휴전 하자고 얘기 먼저 한 흔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상황 조금 편해요. 이란에서 얘기로는 전쟁 10일째 되는 날부터 미국에서 휴전하자고 그랬대요. 아 진짜요? 이란 말입니다. 이란 말. 내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 해보고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 안 넘어가네. 쉽게. 처음에 한 4일이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성공을 쉽게 했어. 베네수엘에서 좀 실패를 했어야지 안 하는 건데 너무 하니까 오히려 이거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너무 거예요. 쉽게 봤다 이란도. 근데 한국도 영향 많이 미치는 거죠 이 전쟁. 우리 한국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 진짜. 왜 그러냐면요. 호르무즈 해협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쓰는 석유가 285만 배럴 정도 됩니다. 네. 1배럴은 159리터거든요. 코카콜라 1리터짜리 159배. 그거를 우리가 285만 배럴을 써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런데 석유 수입을 우리가 중동에서 70%를 해요. 70% 중에서 거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해서 와요. 아, 거의 다. 예, 거의 다가. 그러니까 호르무즈에 막히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좀 덜 오른 게 들어와 있었던 게 있는데 이제는 들어와야 될 게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우리가 제일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기름 많으니까 그런 영향은 잘 안 받지만 다른 나라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도 문제예요. 미국이 지금 그 석유를 팔면 안 돼요. 미국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게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비축유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트럼프 나와서 계속 자랑하고 있어. 사실 우리 원래 호르무즈로 가는 유조선이라고 하나?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거 미국한테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얘기 들어보면 경제학 기본 수업 들어본 적 없나? 왜냐면은 이거 한국말로 inelastic 비유력이라고 하나요? 비유력 상품인데 이거 미국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거 국제 시장이니까 가격이 다 따라가요. 결국엔 조금 차이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트럼프 말로는 이거 좋은 거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껴질 거예요. 이미 느껴지고 있고요. 제 친구들이 미국에 많이 살아요. 한 3, 40명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들이 좀 많은데 그 친구들 요즘 힘들대요. 기름값이 너무 크니까. 오. 저도 이제 미국에 가끔 갈 때마다 미국 가면 제일 좋은 게 기름값이 싸니까 운전할 때 사실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쓰죠. 큰 차. 큰 차. 제가 좋아하는 게 미국의 그 타호 뭐 이런 것들 큰 거 GM 뭐 그렇죠? 그런 거 타면 기름값 싸니까. 그런데 3주 전에 미국에 사는 친구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거든요. 근데 집 앞에 휘발유를 넣으러 갔더니 돈을 환산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1리터에 2,600원이래요. 여기보다 훨씬.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그렇게 비싸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너무 비싸서 10분 정도를 운전해서 가서 넣는데 2,100원이래요. 오, 그래요? 예. 그리고 제 친구 이제 트러커 있거든요. 경유 1갤런이 7.99달러, 8달러인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애리조나에서 넣는데 6.25달러래요. 오, 세금 차이. 예. 그런데 꽉 채우니까 1,000달러 들었대요. 오. 너무 비싸대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 기름값이 들면 이 가격을 누구한테 얹히겠어요. 물류비를. 소비자한테 얹는 거예요. 그냥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미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국이 전쟁의 진짜 속내가 뭘까요? 속내는 이란의 정권 교체였다고 봐요. 레이짐 체인지가 목적이었고 그 레이짐 체인지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 하라고. 예,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지도부를 다 없애면 시위대들이 마음 편하게 시위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시위들 많았으니까. 많았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4days라고 그랬습니다. 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4일인가 했으면 그게 딱 맞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네타냐후 총리가 아니다 4일 아니고 이렇게 할 때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뉴욕타임즈가 얘기했잖아요. 2월 11일에 네타냐후 총리가 모사드랑 다 와서 수뇌부를 제거하면 지도부를 제거하면 시위해가지고 정권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 그래서 한 거죠. 그거 믿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좋다 했어도 주변에서 다 반대를 했잖아요. 헤그세스만 찬성을 했고 그러면 댄 케인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더 생각해 보시라 하고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설득해서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이번 행정부 들었을 때부터 사실 많은 정부 인원 근로자들 다 없앴잖아요. CIA만 해도 한 1,500명 될 거고 다른 것까지 하면 진짜 거의 몇천 명 될 건데 그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전쟁 관련해서 그래도 정보 필요해요. 이제 전쟁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그 요원들이 없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전쟁이라는 증거는 갖다 줄 수는 없어요. 대통령한테. 뭐 그거 갖다 줘서도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족해서 그리고 심지어 벤스 부통령도 대통령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면 저 지지합니다. 이렇게 살짝 반대하면서. 반대하지만 트럼프는 너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한 번 맞을까 봐 해서.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란은 이 전쟁에서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란은 이기지 못하는 거 알아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란 절대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란은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란은 전쟁을 할 때 두 가지만 딱 목표를 했죠. 첫째, 유가. 둘째, 미군 피해.
특히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는 사람이 27%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 뭐라고 그러냐면 유가가 오르거나 미군이 죽으면 나는 이걸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유가 지금 오일 프라이스 올랐죠. 그 다음에 미군들 최소 지금 15명 이상 죽었어요. 근데 지금 미군 사망자가 더 많을 텐데 아직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란은 버티자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이란은. 그러니까 그냥 지지만 않는다면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미국이 공격해서 후퇴를 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걸 목적이죠. 조금 미국인 입장에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이란은 잘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싫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민심 너무 잘 공격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가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망자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전쟁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실 트럼프의 마음도 잘 공격하고 있어요. 트럼프 제일 싫어하는 거는 주식 떨어지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주식 떨어지면 그때 한국이랑 관세도 엄청 크게 해줬다가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아 하면 안 되겠다. 좀 더 적게 하자.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주식 많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휴전 선언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고. 나는 금요일 뉴욕 스탁마켓 주식시장이 닫을 때마다 겁이 나요. 공격할까 봐. 아, 그때는 닫아 있으니까. 진짜 정확한 건데 진짜 어떡해요. 트럼프는 항상 금요일에 그거 닫으면 중요한 발표해요. 관세든 전쟁이든. 왜냐면 그때 영향이 제일 없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도 사실 걱정했어요. 공격할까 봐. 그럼 매주 걱정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눈 터져 실핏줄 생겼어요. 실핏줄. 걱정이 많아서. 그러면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트럼프가 피격 당할 뻔 했잖아요. 그것도 전쟁에 영향 있을까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5월 1일까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월 1일 이후에 더 전쟁을 하려면 만약에 법을 지킨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사건이 생겨서 의회가 이런 나쁜 놈들 이거 전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무슨 생각이냐면 혹시 그런 사건이 이란이 만들지 않더라도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 수도 있겠다. 베트남 전쟁도 통킹만 사건이 있거든요. 통킹만 사건도 일종의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는데 그게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진짜요? 진짜 걱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암살 음모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난 생각에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혹시 이란이? 다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란이 있다면 이거 큰일이다. 근데 이름을 딱 보는 순간 무슬림 이름 아니었어. 무슬림이면 뭐 무함마드 레자 뭐 이렇게 되면은 가슴이 뛰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혹시 무슬림 아닌가? 그 생각. 지금 하나 걱정은 혹시 뭐 이란하고 관계가 있지 않은가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다행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쟁이 커지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슬람하고 이란이랑 관계 없으면 이번 전쟁에 크게 영향 안 미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협 받으면. 그러면 또 전쟁에 계속하는데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면에서는 지지를 해줘도 전쟁은 반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찬성까지 가면은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다 그쪽으로 쏠리면. 근데 요즘은 이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중동이 한국을 찾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아마도 전쟁과 관련해서는 그 천국 미사일의 방어망 그게 이제 UAE가 굉장히 잘 써먹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란이 주변 국가들을 다 공격했잖아요.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를 공격했는데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이란이 때린 것도 화가 나지만 미군이 하나도 못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왜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UAE의 그 칼리크 압둘라라는 교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지정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재밌는 글을 많이 쓰고 좋은 글을 많이 쓰는데 대통령 자문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에 미군이 있어도 미군이 막아준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막았다. 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막았다 할 때 한국산 천공2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보낼 때는 아이언돔만 보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군인도 같이 보내죠. 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군이요, 아랍 땅에 들어온 거는 전쟁 외에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랍 땅에. 그렇죠. 싸우면서. 예, 거의 77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무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다들 자주국방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미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실 시작하게 된 게 아람코 2019년도 사례가 있는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직접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 이미 사우디랑 친한 국가인데 미국이 안 도와줬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아플 때 미국이 별로 안 도와주나? 그래서 사우디나 다른 중동 국가 움직임이 보면은 그때부터 약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러시아 약간 연락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달러의 강세도 끝난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요. 1979년으로 돌아가면 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해 12월 24일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양쪽에서 석유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트윈 필라즈라고 불렀어요. 두 쌍둥이 기둥이라고 불렀어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근데 그 중에 한 축인 이란이 무너졌잖아요. 반미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란 바로 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냉전 시대입니다. 콜드워 시기거든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80년에 카터 대통령이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어드레스라고 미국 대통령이 항상 연초에 하는 국정연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이 페르시아만 이 지역인데 여기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소련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미국의 카터 독트린입니다. 카터 독트린이 있어서 미군이 지켰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게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런데 2019년에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를 공격했거든요. 공격해가지고 유전을 2개나 날려버려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의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카터 독트린이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마디가 뭐냐면 우리 미국 공격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발을 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우디가 원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뭐겠습니까? 돈을 내셔야겠죠. 진짜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이 그때 뭐라고 썼냐면 RIP The Carter Doctrine. 이제 Rest in 끝났다. Peace The Carter Doctrine. 그리고 1980, 2019. 미국이 페르시아만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그쪽도 완전 배신감도 느꼈겠죠. 굉장히 느꼈죠. 그래서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군사력 외에도 중동이 본인 기름을 한국으로 보낸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왜 한국으로 자기 기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잖아요. 막히면 사실 석유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는 사실은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 바깥으로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데 쿠웨이트나 이라크는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 지금 석유가 막히니까 석유가 안 막히면은 호르무즈에 계속 할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란 때문에 이 호르무즈가 위험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 석유를 다른 나라에도 비축해 놓으면 낫죠. 특히 이 중동 석유의 대규모 석유 수입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이 세 나라가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사용 빈도를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38%. 2등이 인도예요. 15%. 한국이 12%. 그리고 일본이 11%예요. 이런 건 일본한테 안 이겨도 되는데 이것까지 이겼어. 의존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원유 비축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만일에 대비해서 석유를 쌓아놓으면 안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든 말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석유 기지로, 원유 비축 기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초축은행 느낌이네요.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거기 가서 꺼내겠다. 그렇죠. 어차피 뭐 중동에서 아시아로 와야 되는 석유니까 한국에나 해놓으면 좋죠. 우리도 좋고요. 그러면 한국을 찾는 거예요. 일본, 중국보다. 근데 한국에 가장 좋은 기지가 있으니까 비축 기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도 있겠지만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편한 거죠. 그 정도 스케일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네.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전략 비축 유가 시설이 한국이 제일 많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은 지금 갖고 있는 건 한 200일 되는데 일본은 뭐 140일, 145일, 미국이 92일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당연히 미국이 더 많이 사용해서 힘들겠죠. 그거 맞나요? 네, 우리 한국이 한 260일 정도, 민간인까지 합쳐서 정부 거 민간 합치면 한 268일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늘리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유 의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석유를 많이 쓰는 나라를 1등부터 11등까지 하면 일본이 6등, 한국이 7등, 독일이 11등이에요. 근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본인 땅이었어요. 그런데 GDP가 있잖아요. GDP 대비해서 석유를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2배, 독일의 4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팔아요. 예, 휘발유나 이런 거로.
여기 와서 그냥 프로세싱하고 예, 다시 그래서 팔고. 우리가 수화기를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경유, 휘발유 이런 걸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의존도가 높아서 그래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막히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예요.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그걸 사실 막히게 하는 나라도 이란도 똑같이 사실 피해를 보는 입장이죠. 왜냐면 원래 허락을 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교수님 혹시 제가 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원동력이 어떤 건지를 궁금한데 사실 네탄야후 총리가 국제 무대에 등장한 건 1984년에 주 유엔 이스라엘 대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총리가 된 건 96년입니다. 그 전부터 네탄야후 총리의 꿈은 뭐냐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능력이 안 돼요. 이스라엘 혼자 이란을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기 쪽에 계속 바랬어요. 그래서 조지 W 부시 때부터 공격 좀 해주세요. 오바마한테 공격해주세요. 바이든한테 공격해주세요.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들어줬느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사실은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그렇죠. 그 돈을 누가 대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편하게 선거 운동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 자금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된 사람이 에덜슨이라는 주이시 아메리칸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지하는 분이에요. 내가 아메리칸 시티즌이지만 그거보다 이스라엘을 너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여기가 돈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이분이 그래서 2017년에 대통령 됐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번 대통령 됐을 때는 이분의 미망인 미시스 에덜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로비 자금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많이 냈고 그게 엄청나게 크죠. 재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 로비 이름도 있지 않아요? 에이팍이요? 맞아요. 에이펙. 예, 에이팍. 아메리카 이스라엘 퍼블릭 커미티인가 카운슬인가 그래요. 거기서 지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면 사위가 제라드 쿠슈너잖아요. 유태인이잖아요. 그런데 제라드 쿠슈너 집안하고 네탄야후 총리 집안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진짜. 제라드 쿠슈너의 아버지가 네탄야후 총리가 아주 단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 전에 네탄야후 총리가 제라드 쿠슈너 집에 놀러 오면 제라드 쿠슈너 방에서 잤다고 그랬어요. 진짜. 방을 내줬. 그 정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탄야후 총리하고 굉장히 친한 거죠. 거기다가 아직까지 증거된 건 아니지만 앱스틴 파일의 문제도 있다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금방 덮은 거는 만약에 이란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 그 범인이 앱스틴 파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또 불거지니까 황급히 덮기 위해서 안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완전 친 이스라엘 국가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그 일부 맞아요. 우리가 오래동안 이스라엘 계속 지지해온 거 맞는데 교수님 너무 좋은 지적하셨던 게 부시, 오바마, 바이든이 네tanyahu 원하는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 이스라엘 맞지 근데 노예는 아니다. 더 작은 나라인데. 작든 말든 그냥 우리만의 국익이 있고 너의 국익이 있는 그거 겹칠 때 같이 움직이지 따라가지 않는다 생각했었다가 그래서 오바마 저 생각에 잘했던 거는 이란 원래 협상했었던 딜이 진짜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트럼프 그거 들어서 야 너는 싫다. 오바마 했던 모든 거 실패다라고 해서 그거 깨지고 이란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좀 틀어줬던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추세 보임이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 학자가 쓴 게 이스라엘 로비 앤드 US 프림 팔러시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은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 정책을 못한다. 특히 중동에 대해서. 그래서 미어샤이머 교수는 지금 가장 트럼프를 비판하는 국제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사실 밀샤면 원래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러시아 전쟁 시작했을 때 야 이거 나토 때문이다. 나토 좀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푸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든이 좀 이거 잘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해해주는. 트럼프는 어떻게 했을지 좀 다르다 생각하지만 이제 들어서 이런 전쟁 보면서 아예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죠. 근데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 그렇게 친했다고 친다면 좀 신기한 거 한국하고 중동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은데 그 이유는 뭐죠? 석유요. 예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과 관계가 좋은 거는 일단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되니까 중동과 관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해왔고 예를 들면 1973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완벽하게 중동 편 듭니다. 예, 이스라엘 반대하는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요. 진짜요? 두 국가의 투 스테이트 솔루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동이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해줬어요. 왜냐하면 석유
석유가 필요해요. 네. 석유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귀여운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버즈 칼리파 아세요? 한국 회사가 하지 않았어요? 삼성이에요. 삼성에서 한 겁니다. 저 택시 탈 때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가끔 택시 아저씨들이 원래 어떤 일 하셨어요? 물어보면 저 중동에서 주재원 했었습니다. 막 현대 삼성 주재원에서 신기합니다.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그거 놀랐는데 그런 관계 오래전부터 이제 친했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3년에 오일 쇼크가 나잖아요. 보통 영어에서는 오일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오일 쇼크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진출합니다. 1973년이에요. 처음이었어요. 예, 처음 73년. 그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서 노동자로서 가서 돈을 벌었죠. 외화가 필요할 때. 그래서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거기서 중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 붐이 일었었어요. 그때 한국은 가난했어요. 근데 노하우는 있었어요. 저희 가서 건설 예,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아 진짜 그런 게 굉장히 강했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굉장히 잘 살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제가 1966년생인데 제가 태어날 때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5천 불? 왜? 몇백 불? 133달러입니다. 66년도에 66년도에 그때 133달러예요.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시작. 아니에요. 61년도 61년부터 군사 쿠데타가 나가지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섰고요. 이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인데 66년은 아직까지 70년대 우리 초등학교 이게 다닐 때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는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 그래서 밖으로 많이 보내고 중동, 독일 그런 데도 보내고 독일에 간호사로 갔죠. 광부로 갔죠. 광부로 가는데 학력이 뭔지 아세요? 대졸자나 대학생들이었어요. 아 진짜 대학생들 예.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학력이 그만큼 일거리가 없으니까. 대학 나와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도 가고 돈 되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인기에 있냐. 저도 중동 사람이잖아요. 일단 역사를 보면 약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국경, 인종, 종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고요. 아랍 사람들도 아랍끼리 못 믿고 튀르키예 사람도 뭐 쿠르드 이슈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싸웠다가 드디어 당연히 너무 안 좋은 거지만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기에 일자리 없기 때문에 중동적으로 갔잖아요. 근데 일단 일을 빨리빨리 하죠. 그리고 시간을 지키죠. 그리고 당연히 한국 사람들에도 안 좋은 특징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은 중동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건성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그리고 종교로 운영되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뭐 이슬람 사람이다 이런 거 없이 한국 사람을 빨리 받아들인 거고요. 특히 저도 학교에서 졸업을 할 때 국제동상을 공부했는데요. 한번 논문을 썼는데 우리 튀르키예 사람들과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1,500명 이상. 한국에 대한 신뢰감 딱 한 명만 신뢰가 없더라고 말했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1,500명이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이미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튀르키예 사람도 독일로 갔죠. 다른 뭐 중동 사람들도 독일로 가고 일을 했는데 왜 거기에서 한국만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냐? 똑같은 그런 갈등이 없어서도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전쟁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겸손하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겸손하면서 일하는 그런 특징이 너무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제가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건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월남전에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가 사실은 돈을 벌러 가요. 한국군이. 그래서 한국군한테 미군 월급을 주면 정부가 받아가지고 한국군 월급만 주고 정부가 갖고 갔어요. 진짜. 예, 그 그렇게. 수익을. 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직 통조림을 못 만들어요, 제대로. 통조림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한국군이 있으니까 한국군에 관계된 통조림을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미군이 돈을 주는 거죠. 근데 미군이 보니까 안에 녹이 쓸어 있어요. 아 귀여워. 녹이 쓸어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건 안 된다 하니까 당시 최명신 장군이 있습니다. 월남전 장군. 근데 그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군인들 먹을 수 있다. 이거 우리 그런 거 없다. 괜찮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봐라. 그래가지고 연병장에다가 사람들이 쫙 모아놓고 군인들한테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우리 통제를 못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그거를 문제 없다고. 그래서 미군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혹시 스팸 부대찌개 시작이에요? 통조림으로 나와가지고 부대찌개는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 있잖아요. 미군이 먹다가 쓰레기장에 들어갈 것 같은 거 그런 걸 한국 사람이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찌개는 굉장히 슬픈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다니까요. 우리 진짜 가난했어요. 우리 때 도시락을
옛날 제가 73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랬지만 점심시간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서 수돗물 먹었어요. 그냥 수돗물. 그때 그랬어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고 어디 가나. 그냥 뭔가 잘 살아보자. 그게 한국인들의 종교였어요. 조셉이 아까 케이팝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우리 세대는요, 미국 팝송을 듣고 자란 세대예요. 반대로.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미국 애들을 만나면 내가 너보다 미국 팝송 더 많이 알걸? 진짜 우리는 많이 알아요. 우리 때는 팝송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를 꼭 틀어야 되는 쿼터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제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팝송보다 한국 노래를 듣기 시작한 거는 제 생각에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그 노래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발라드나 이런 것들이 했죠. 우리는 저는 뭐 사이먼 앤 가펑클, 진짜 저보다 잘 아시는 사이먼 앤 가펑클, 우리는 뭐 비틀즈, 퀸, 뭐 전부 다 뭐 영국, 미국 팝 가수들은 우리는 그거 듣고 자랐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아바 노래를 좋아하느냐, 퀸 노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싸우다니까요. 우리는 YG냐 SM이냐라고 싸웠었어요. 빅뱅이냐 슈퍼주니어냐.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에 아침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일본에서 BTS가 공연을 했는데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러니까요. 부르잖아요. 맞아요. 아리랑은요 일제가 못 부르게 금지한 노래거든요. 일제시대에 그때 금지곡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불러.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우리 막내도 그래요. 우리 막내 지금 저보다 10살 어리긴 한데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면서 한국 너무 좋아하고 저보다 K-팝 밴드 달고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이 중동에서도 유학하셨어요? 중에서 일하는 시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꼈을 때 중동의 생각에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거? 일단 제가 공부했던 이란은 한국과 가까이 있으면 같이 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친미 국가잖아요. 이란은 반미 국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웃으로 있었으면 아마 둘이 안 친했을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죠. 경제. 경제적인 측면이 되고 중동 국가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한국이 70년대부터 건설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근면성을 많이 봐주죠.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진출을 한 게 사만 기업인데 짧은 거리에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밤에 횃불을 켜고 공사를 했거든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왕실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이 조금 떨어져도 너무 열심히 한다. 앞으로 얘네들 일 많이 줘라. 그래가지고 건설이 잘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든지 했었어야 돼요. 열심히 어디 가든. 어디 가든지. 돈이 되는 아무거나. 돈 되는 건 아무거나. 그리고 어디 가서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 이민 가고. 조셉이 한국에 오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는 지금. 지금 내가 미국에 가야 되는 건데 조셉이 한국에서 한국말을 해. 이해가 안 가, 우리는. 그랬었어요. 근데 교수님 덕분에 오늘은 중동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사실 원래 청취외교학과 출신이고 이란 이슈 관련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냥 미국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미국이 괜찮긴 한다고 하더라도 동맹국이 힘들다는 계속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 영상 많이 봤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직접 팩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한국을 생각하는 건 딱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중동이 지금 제일 되고 싶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일본은 석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나라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중동 국가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라 얼마나 석유를 많이 팔 수 있는가 내년 예상 유가로 세우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게. 언제 끊길지. 언제 끊기지, 언제 내려갈지, 언제 올라갈지.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처럼 제조업을 발전시켜서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쿠웨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국민을 고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세금도 받고 회사로부터 법인세를 받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중동 국가들에게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국가죠. 근데 왜 한국을 더 좋아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중동 애들한테.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데 왜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은 너무 커서 버겁대요. 일본은요. 우리는 일본 기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일본은요. 규칙을 겁나게 잘 지켜요. 맞아요. 중독에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규칙이라는 게 있으면 어긋나면 절대 매뉴얼 소사이어티.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 안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깝깝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고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동하고 할 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사람 입장에서 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원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전쟁하면서 사실 망가진 나라도 많거든요. 아프가니스탄도 특히 중동에서. 근데
우리 도와줘서 성공한 제일 예쁜 살이라고 해야 될까? 유일한 나라. 유일한. 그 영국동 있잖아요, 우리가 도와줘서. 예. 근데 진짜 교수님 그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마음 갖고 있는데 완벽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사례가 한국이에요. 그렇게 밑바닥부터 우리가 같이 싸워서 공산주의 이겨내서 이렇게까지 성공한 친구인데 이번에 이 친구한테 너무 계속 관세도 전쟁도 계속 때리고 있으면 미안하죠. 오늘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우리 알았어요. 야, 유럽이 이렇게 무기가 없어? 우리한테 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장난말로 야, 우리가 김정일한테 고마워해야 되나? 조셉의 조상들도 문제야.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고 이건 유대인들 역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같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 우리 석유 많다. 그러면 지금 중동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살이 10년 미국에서 온 미제 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배님보다 2년만 덜 한국에 살게 된 아이시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동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 해주실 박현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안대 유럽연합연구소에서 중동과 이슬람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산 박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중동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거 느꼈어요. 많이 모르고 있다. 저희는.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특히 중동 역사를 왜 꼭 알아야 된다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석유죠. 아 진짜요? 예. 모든 거 석유랑 그렇죠. 한국에서 중동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삶을 가능하게 한 지금 우리 촬영도 가능하게 하는 이 전력이 다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중동 역사 그런 배경도 알면 좋은 점들이 있어 일반 한국 사람들이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동이 현대에서 석유만 연결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연결이 된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하려면 역사 공부한 사람들도 필요하고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찾아가는 흥미가 있죠. 진짜. 먼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리적으로 대륙 끝에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른 사람들과 섞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은 더 자유롭게 중동 지역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한국은 진짜 핵심 파트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맞아요? 그럼요. 우리도 중동 시장을 많이 가려고 노력하지만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많이 찾아요. 특히 요즘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방산 부분에서 중동 국가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을 못 믿겠다. 예. 미국이 무기만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좋은 무기를 반드시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무기도 있는데 미국이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만들어서 미국 거 뺏기고 분해해서 해보고 별걸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쌓여온 거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가장 위험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간첩 신고 북한 이거는 우리한테 그냥 꽉 잡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엔 좌파들이런데 한국의 좌파라 할지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계속 만들 수밖에 없었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몰랐죠. 유럽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계속 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우리 알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야, 유럽이 이렇게 무기가 없어? 우리한테 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팔라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려고 갖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 국가들도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전쟁 때문에도 나토를 많이 믿어서 그런가요 혹시? 네,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나토에 의존하면서 다른 재밌는 걸 많이 했죠. 아 그렇죠. 더 이상 위협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럽이 그렇게 된 줄은 전혀 몰랐어요. 우리 한국은요, 그냥 유럽은 계속적으로 잘 나가는 거고 유럽, 미국, 일본은 우리가 계속 따라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따라가고 배워야 되고 한국이 얼마나 재밌는
재밌는 나라냐면 정부가 뭐를 할 때 새로운 정책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막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만 하면 딱 끝납니다. 뭔데요? 이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지. 바로 해야죠. 저도 사실 우리 업계에서도 금융업계인데 규제 볼 때는 미국이 이미 했으면 아니면 유럽에 이미 했으면 그냥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가서 미국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해? 한국 관료들한테 말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맞아요. 이제 바뀌었네요. 진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평화로웠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런 전쟁 터지니까 오 약간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받죠. 그리고 병화 배등금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끝났죠. 우리 세대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은 좀 생소한 것 같고. 생소하죠. 요즘 근데 중동 많이 갔죠. 왜냐하면 이제 두바이 이런 데 많이 갔었어요. 두바이 열풍이 분 게 한 5년, 6년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TV에서 하면은 따라서 해요. 아, 네.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TV에서 누가 한다면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나. 그렇죠. 다 따라해야 되긴 하죠. 그래서 꽃보다 할배라는 거에서 두바이 가면서 저기서. 네, 거기서부터 가게 되고요. 크로아티아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 간 거예요. 크로아티아 관광청이 놀란 거잖아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꽃보다 할배. 프로 덕분에.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동 많이 가게 되고 중동 공부하고 그다음에 두바이 초콜릿 맞죠, 맞죠. 두바이 초콜릿이 한국에서만 제일 유명해요. 난리 났습니다. 두종군우 여기서 개발했잖아요. 맞아, 여기에서 개발한 게 맞아요. 근데 뉴스 보면 솔직히 중동에 두바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나라 너무 많으니까 조금 복잡하고 구분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중동 나라 4개만 꼽는다면 꼭 알아야 되는 나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사실은 튀르키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튀르키예는 너무 중요해요. 중동에서. 근데 문제는 튀르키예는 자꾸만 자기가 중동 아니라고 해요. 아 약간 팔을 빼고. 전 아까부터 계속 중동이라고 해요. 왜냐면 중동이니까 지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튀르키예는 중동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그냥 튀르키예가 원했어요. 우리 중동 아니야. 우리 유럽으로 빼줘. 그래서 유럽으로 가 있어요. 우리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심지어. 둘 다예요. 둘 다. 솔직히 96% 정도는 아시아고 4%만 유럽인데 축구를 할 때는 유럽 리그로 가고요. 예를 들자면 한국이 제공해준 아시아 장학금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아시아 맞는데 약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네요. 저도 그렇게 장학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세 가지는 진짜 있다고 봐요. 동시. 그러니까 중동에서 하면 튀르키예로 쓰는 튀르키예, 그 다음에 아랍어 국가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집트 역사도 오래됐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쓰는 이란, 그리고 이제 걸프 국가는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건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래서 다 중요한 나라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아랍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는 이집트였고 튀르키예는 아랍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국가고 이란은 오랫동안 페르시아 문화에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집트하고 이란이 가장 오래된 문화예요. 사실은 튀르키예는 학자들에 따르면 9,000년 전에 한국말을 쓰는 사람과 튀르키 말을 쓰는 사람이 조상이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언어에 웃음이 비슷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튀르키예, 몽골어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몽골과 너무 많이 싸우게 되고 중국과도 싸우게 돼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실 지금 위치로 간 거죠. 지리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도 아시안, 완전 아시안 사람이었는데 생김새도 저처럼 생긴 사람 없었대요. 그러면 먼저 이란부터 간략하게 짚자면 무슬림보다 역사가 엄청 길고 페르시아. 그렇죠. 이슬람으로 된 건 651년 아랍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무슬림으로 되는데 바로 이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이슬람 아랍인들이 지배했으니까 전부 다 하루아침에 무슬림이 됐을 것이다. 아니에요. 250년 정도 걸립니다. 이쪽 지역이 이슬람화가 되는 게 250년. 원래 종교는 있긴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요. 근데 서서히 사라지고요. 이슬람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란은 언어가 아랍어하고 달라요. 피터하고 조셉이 쓰는 말일 것 같은 쪽이에요. 진짜. 얘 인도 유로피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 비슷하거든요. 딸하면 영어에서 도터잖아요. 독일어는 토크터잖아요. 페르시아는 토크타르입니다. 진짜. 너무 비슷하네요. 그러면 스타는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인도 유로어예요. 그러니까 인도 유로어를 쓴 조상들이 카스피해하고 북해 사이에 후르간이라는 곳에서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한 무리가 유럽으로 들어가고 한 무리가 이란 쪽으로 내려와서 인도까지 들어가서 인도 유로피안 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슬람 특히 1501년부터는 시아파가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순니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큰 무리입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면 아랍어랑 페르시아어를 계속 헷갈린 이유가 사실 아랍어랑 글자가 문자가 거의 똑같다. 문자를 쓰니까. 맞아요. 우리도 똑같이. 튀르키예도 오스만 튀르키 때는 알파벳을 아랍어로 썼죠. 맞아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봐요.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어 수업하는데 문을 두드리더니 교수님한테 도자기를 샀는데 이게 글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교수님 요거 페르시아어 아닌데요? 못 읽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트리키였어요. 그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도 아타투르키가 튀르키예 공화국을 건국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약간 똑같아요. 한자랑 한국어. 한자 근데 부족하잖아요. 한국어를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고 라틴어 새로운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똑같이 영어랑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아마 페르시아랑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똑같아서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 쓴 거를 갖다 놓으면 아랍어처럼 보이죠. 피터 독일어 배우셨어요? 네네, 독일어. 그럼 불어는 할 줄 아세요? 불어는 안 배웠어요. 그럼 불어책 갖다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영어처럼 하면 근데 엉망이겠죠.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페르시아어로 쓰이는 거를 아랍 사람한테 읽으라고 하면 몰라요. 그냥 엉망. 예, 그래요. 자기 멋대로 하고 글자만 같은 거예요. 소리는 다를 수도 있고. 예, 언어 체계가 다르니까 못 알아듣죠.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도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을 하기 전까지는 그 글자를 똑같이 썼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글자로 써놓으면 모릅니다. 그러면 터키의 역사 잠깐 짚는다면 그쪽은 뭐 이슬람, 기독교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이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 계속 돌아다녀. 그래서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있는 쪽에서 큰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그 사람들이 10세기 되기 전에 개종을 합니다. 이슬람으로. 스스로가 개종을 해요. 누구한테 강제로 한 게 아니라 개종을 하면서 이들이 내려가 볼까? 그래가지고 중동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나톨리아 반도로 가가지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까지 점령해서 아나톨리아를 다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이 지역에 가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대로 살게 해준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요 거의 600년이 존속한 나라거든요. 600년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어마어마하게 긴 나라인데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제국이에요. 제국이란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제국은 여러 가지 말을 쓰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오스만 제국이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훌륭한 제국이었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알아서 믿어도 된다. 훌륭한 제국이었어요. 영국 제국보다 조금 다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 맞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무교가 너무 많고요. 아니면 데이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어도 유신론인데 맞아요. 그런 젊은이들은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종교는 법적으로 정해진 종교는 없어요. 아 진짜. 법적으로는 튀르키예가 종교 없는 나라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종교 없어요. 국교가 없어요. 사람들이 튀르키예 국교가 이슬람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냥 지도자가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영국은 국교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튀르키예는 없어요. 오 신기하다. 튀르키예가 왜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실패했냐면 너무 안정적으로 해서 내가 너무 잘난 줄 알았어. 그래서 유럽이 발전하는 걸 생각을 못 했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만족했어요.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지 발전도 하고. 그리고 학문이 되면은 그걸 학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종교적으로 이건 무슬림이 해도 되나?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그 문제예요. 그때는 오스만 제국은 국교가 있었고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미 이슬람 국가들의 지도자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래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거는 튀르키예 공화국이 설립되고 나서 우리는 이슬람의 지도자도 아니고요. 우리는 국교 없습니다라고 바뀌었기 덕분에 이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또 언급했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역사는 간략하게. 저기는 모하메드의 고향?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근데 사실은 땅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바닷가 쪽밖에 없어요. 사람이 원래는 페르시아만 쪽이나 홍해 쪽에 주로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메카하고 메디나는 홍해 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시작됐지만 여기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메카하고 메디나가 있으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왕국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뜻이 뭐냐면 사우디가 왕실의 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왕실로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민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따서. 이게 사우디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스만 제국도 똑같이 원래 우리 조상의 이름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더운 나라잖아요. 덥지만 또 양쪽 지형은 또 괜찮거든요. 석유가 많이 나고 1938년에 석유가 터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은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발전을 했고 지금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석유가 많고 주도적인 국가고 전 세계적으로는 중요한 게 무슬림들한테 너무 중요하죠. 메카고 메디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직접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한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요. 아니 그 성지가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영국 좋은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쪽은 다 영국이 좌지우지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굳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나라 이집트요. 제일 복잡하지 않아요? 이집트 역사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종교 공부할 때 제일 싫은 나라예요. 아 진짜 너무 많으니까. 왕조 피라미드 나는 별로 그 관심 없거든요. 별로 관심 없는데 왕조가 31왕조 되고 막 사람 이름이 헷갈리고 아우. 근데 그것도 그러면 옛날에 어떤 종교였어요? 그렇죠. 이집트에도 종교가 있었고 쭉 내려오다가 크게 변한 게 알렉산더 장군의 후예인 프톨레마이오스 거기서 한번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 이슬람이 되면서 이쪽 지역은 원래 아랍어를 쓰던 지역이 아닌데 아랍화가 된 겁니다. 아, 이쪽에 원래 종교는 콥트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콥트가 이집션 크리스티애니티거든요. 이집션 그리스도교인데 콥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집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에서 아이귀프토스에서 나와요. 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보고 그리스 사람들이 아이귀프토스라고 했고 아이귀프토스가 아랍어는 콥트라고 그랬어요. 콥트를 라틴어에서 갖고 와가지고 콥트라고 그랬습니다. 콥투스. 그게 영어에서 콥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니까 콥트교는 없어요. 이집트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지금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이집트 그리스도교인들이거든요. 한 1,000만 명 정도? 근데 아랍화는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자연스럽게 아랍 사람들이 몰려 들어갔고 바뀌면서 아랍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랍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대단하죠. 튀르키예는 아랍화가 안 됐어요. 문화는 너무 많이 비슷해졌지만 그래도 언어나 그런 거 언어는 튀르크 사람들은 어떤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냐면 페르시아어. 너무 많습니다. 페르시아어로 된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페르시아어가 이쪽 지역의 문화어였거든요. 사람들이 아랍어가 문화어라고 생각 아닙니다. 페르시아가 문화어예요. 10세기부터 완전히 페르시아어고요. 그리고 튀르크인들이 만난 이슬람이 페르시아적 이슬람이에요. 조금 더 개방적인 그리고 단어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페르시아어에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나마즈. 나마즈. 그렇죠. 나마즈. 페르시아어입니다. 근데 아랍어로는 살라 너무 달라요 사실. 그러니까 아랍어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꾸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럽어에서 라틴어, 동아시아에서 한자. 그게 아랍어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도 아랍어가 한 60% 들어가 있습니다. 튀르크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르고 이런 거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아랍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가 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한자 말이 60% 이상 되거든요. 순수 한국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네 개 나라가 지금 한국이랑 관계가 각각 어때요? 다 좋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좋고 이집트도 좋고 튀르키예도 좋고 이란도 좋아요. 근데 이란은 이제 조금 요즘 우리가 미국 때문에 이란하고 경제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란이 좀 섭섭해하지. 야, 니들 진짜 너무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란 애들이 하는 거죠. 근데 야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요즘은 이란도 한국에 대해서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이란도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국하고 뭘 하고 싶은데 지금 생션 때문에 제재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나머지 세 나라는 그런 눈치 없이 미국이랑 친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튀르키예하고 한국하고는 관계 좋고요. 고등학교에 제2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이라고 말하면 바로 오 이렇게. 하고 6.25 때문에 저희도 되게 친근감 그렇죠. 느끼고. 그리고 한국하고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한국 사람이 튀르키어 하는 것보다 튀르크 사람이 한국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아 진짜 반대 한국어 케이스가. 좀 단어들이 안 그래도 조금 더 짧잖아요. 우리 단어들은 너무 기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길고 여기에서 이 발음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아랍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우리가 73년부터 아주 굉장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한국은 정말 좋은 관계예요. 지금 근데 현재로서. 이집트는 크게 이집트는 우리가 왜 사이가 약간 다른 나라보다 조금 거리가 있었냐면 북한 때문에. 아 오히려 북한랑 관계가 왜냐면 73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집트 공군이 모자라서 북한 조종사들이 이집트에서 같이 싸워줬어요. 오 진짜. 그래서 이집트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인 것처럼 북한과 이집트가 사이가 되게 좋았고요. 근데 90년대부터 보면은 사우스 코리아하고 더 친해지는 게 이집트로도 좋잖아요. 그런데 김일성이 죽을 때까지는 관계를 끊지 않았어요. 오. 그 의리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부터 한국하고 이제 조금씩 가까이 져가지고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깝진 않지만 최근에 시시 대통령이 한국과 굉장히 관계가 좋아서 지금은 사이가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중동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또 되게 중요한 나라 하나 빼놨는데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
한국 사람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지 못한 나라인 것 같은데 간략한 역사, 뭐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죠. 48년에 독립한 나라고요. 우리가 정부 수립한 게 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48년 5월 14일. 우리는 48년 8월 15일. 국가 수립한 게. 우리는 이제 해방은 45년에 됐지만 미국이 3년 동안 우리를 밀리터리 가버먼트가 있었잖아요. 미 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작한 건 48년 8월 15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은 48년 5월 14일.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적국에 둘러싸이는 나라다. 아랍에. 그렇죠. 우리 북한 그냥 우리가 같이 동실시를 많이 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을 본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처럼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거 우리 엄청나게 교육받았어요. 오 진짜. 근데 이거 참 신기해요. 교육받았다는 거. 왜냐면 한국은 한국 땅에서 한국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랍이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변에 그 많은 아랍 국가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라는 걸 그것 때문에 교육받으셨어요. 우리는 북한이 있으니까 그 위에 중국도 있고 네. 우리 얼마나 위험해요. 그게 엄청난 교육이었는데 그랬던 박정희 정부에서도 73년에 전쟁이 나니까 아랍 편 들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저번 편에. 그런데 한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지지를 했는데 아랍 문제를 보니까 꼭 그런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생겼죠.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엔 자기 나라를 만들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특히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식의 교육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특히 교육을 얼마나 훌륭하냐 그거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사실 미국 워싱턴 DC 외교 정책 보면은 비슷한 얘기해요. 이거 frontline democracy, 약간 전방대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대만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싸우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래서 친근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미국도. 맞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나라도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선물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주신 선물. 우리가 싸우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교훈이 많긴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척박한 안 좋은 땅에서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모로 이스라엘이 교훈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팔레스타인 문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다들 가지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뭐 비교적 짧지만 사는 유대인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뭐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역사는 또 엄청 길고 그럼요. 조금 이해해야 중동도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너무 예전에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로마 시대부터 갈게요.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식민지로 만드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에 많이 항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항거를 한 게 이제 66년에 독립전쟁을 해요. 독립전쟁을 하는데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미국하고 같은 나라인데. 그렇죠.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반란을 박살을 내버려요. 그리고 꼴보기 싫잖아요. 네. 나한테 까불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 일단 들어오지 마. 어. 예, 그러다가 완전히 쫓아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또 132년에 또 반란을 일으켜요. 이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로마가. 135년에 진압을 한 다음에 야, 니들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랑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쪽에서는 쫓아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은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꼴보기 싫잖아요. 로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도시 이름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려야겠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와. 그래서 바꾼 게 당시 황제가 아일리우스거든요. 아일리우스의 여성형을 따서 콜로니아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오. 콜로니아는 컬런이고 아일리아는 아일리우스의 여성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카피톨리나는 주피터 신전이 있는 이름을 따서 카피톨리나. 요게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랑 생활을 하죠. 유랑 생활에서 유럽으로도 가고 다른 아랍 지역에도 살고 그러면서 고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피터도 반성을 해야 돼요. 피터의 조상들이 문제예요. 영국이 조금 잘못했죠.
그렇죠. 조상들이 문제예요. 조셉의 조상들도 문제야.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차별을 많이. 예,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박현도, 유대인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 우리 동네에 살면 우리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죽인 애들이야. 얘네들 봐라? 우리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지들끼리 뭐 하는 게 많네? 얘들 진짜 꼴보기 싫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고 쉽게 말하면 하대를 받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중세의 유럽 사회는 로마 카톨릭 사회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깝깝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돈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피터한테 돈 좀 꿔줘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돈 얘기하면 안 돼. 돈 얘기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렇죠. 그런 나쁜 짓은 유대인들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일 할 게 없어. 그냥 땅을 주지도 않았죠. 땅도 못 사죠. 자기 토지도 없으니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다가 뱅크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는 법을 익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문제가 터진 거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터져요. 19세기에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는 사회 하층민이었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살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러시아 황제가 죽었는데 황제 살인범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진짜. 관계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도망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요. 저기까지.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결정적인 일이 터져요. 1894년에 드레이피스라는 장교가 있어요. 유대인 장교예요. 그런데 당시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으로 자꾸만 프랑스의 군사 기밀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독일 대사관에서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자꾸만 갖고 가니까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았는데 그게 드레이피스라는 유대인 장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이 된 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였어요? 유대인. 진짜. 유대인이니까 얘겠다. 억울하겠다. 나중엔 진범이 잡혔는데 진범이 잡힐 때까지 이 사람이 잡혀 있었고요. 그때 이 사건을 본 사람이 당시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잠깐 살고 있던 테오드르 헤르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프랑스를 나에게는 조국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태어난 곳과 프랑스. 프랑스는 진보의 상징. 근데 그런 나라에서 유대인이란 그리고 여기는 게토에서 유대인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사는 데가 게토라고 그래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살게 하는 거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과 같이 살면 두들겨 맞아 죽으니까. 그런데 그 게토를 제일 먼저 프랑스에서 없앱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보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범인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와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못 살면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 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고 한 게 그게 시온주의입니다. 시온주의가 운동이 시작되는 거고 근데 헤르츠는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살면 어느 곳이나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피터의 조상 영국의 정부한테 우간다로 가는 안까지 받았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1905년에 죽거든요. 죽은 다음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 아니 왜 우리가 거길 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했던 팔레스타인에 사람이 없으면 괜찮아요. 사람이 있었죠.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힘드니까 자기네 땅 같이 살고 싶은 거는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려는 땅이 빈 땅이면 좋은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비극이 시작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도 헤르츠리 얘기하는 시온주의로 갈 거야 얘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온주의라는 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세속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큘러 내셔널리즘이에요. 종교랑 상관없이. 종교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나는 반대세. 거기 어딜 가면 어디게 가느냐.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해방시킬 때까지 여기서 견디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디 지금 나라를 만들어서 가느냐. 그래서 대다수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제 시온주의가 시작됐고 영국 정부가 도와주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살게를 해줘요. 당시 아랍 사람들은 유대인들 불쌍하니까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비싼 값에 땅을 사가지고 유대인들 땅을 만들고 처음에는 팔았죠. 제가 피터한테 1억 원 주고 팔라고 그러는데 조셉이 2억 원 준대. 그러면 2억 원 주죠. 그렇죠. 그 많은 돈을 줬어요, 또. 예,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그랬는데 이제 아랍에 알았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랍도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고, 근데 영국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배를 했잖아요. 문제는 히터의 조상이 문제야. 맞습니다. 48년에. 그때만 문제 많았죠. 네, 영국이. 네. 그러니까 피터의 조상이 해결을 못한 거예요. 해결을 했어야지. 왜 그래? 축구도 월드컵 우승 잘 못하더만. 해결은 저희한테 바라지 마요. 그냥 일만 저질러 놓고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이 조정을 실패를 해요. 근데 사실은 영국이 유대인 쪽에 더 많이 서요. 그 당시에 발포 있잖아요. 발포 외교장관도 자기는 70만 아랍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대한 권리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잖아요. 네.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더 끌려요. 그렇죠. 친근감은 있죠. 예, 성경을 읽으면 친근감이 있고 불쌍해.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이 해결을 못하고 할래다가 미국도 끌어들여서 해보려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우 난 나갈래. 그래서 48년 5월 14일 날 나간다고 그러는 날 독립한 거죠.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힘든 속에서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도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진짜 똑똑하고 돈 잘 버는 사람 약간 그런 상징으로 된 게 어떤 계기로 이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 많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민 가가지고. 이민 가면 다 어려워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은 유대인이라고 차별을 또 받거든요. 미국이 차별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기자로 내면 안 받아줘. 그렇죠. 유대인이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끼리 신문사를 만들어요. 본인들 거만. 그래서 변호사 해야지 변호사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를 되고 싶은데 변호사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소수의 유대인들이 퍼센트로 보면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한 게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됐고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동료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가면 되게 놀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이 버스 운전을 해? 그 정도로. 성공했는데 미국에서는 유대인은 거의 성공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인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 그렇게 미국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이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다 지지하지는 않아요. 특히 요즘 젊은 유대인들은 주이시 아메리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근데 이제 40대 이상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어요. 미안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괴롭혔을 때 미국이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 죄책감 뭐.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대요. 예, 근데 지금의 10대, 20대, 30대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미국 요즘 정당 분열이 심하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같은 거 없다. 근데 같은 거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나이 많은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이스라엘 좋아요. 지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그 반대로 오히려 젊은 민주당이 공화당은 한 30대 이하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지금 하는 짓이 범죄다. 지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양쪽 젊으면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란 말 쓰니까 되게 이상한데 주이시 러비라고 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러비라는 말을 써야 돼요. 예, 이스라엘 러비라 써야지 이게 모든 주이시가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유대인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무슬림하고 유대인이 자주 싸우는 것 같은데 늘 그랬어요. 옛날 역사부터.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생각할 때 다들 아유 이슬람과 유대인들 너무 싸운다 그러는데 팔레스타인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시온주의라는 세속적 유대 민족주의와 아랍 민족주의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팔레스타인을 지배를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못 살았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부터 쫓아내기 시작해가지고 132년, 135년을 쫓아냈잖아요. 그 이후에도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교인들이 지배하는 땅이 됐거든요. 638년에 무슬림들이 지배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기 시작한 게 그 시점부터예요. 오히려 무슬림. 그럼요.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살게 해주고 이건 유대인들 역사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같이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거를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살게 해줬고 보면은 유대인들과 무슬림과 크리스찬 중에서 제가 만약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유대인인데 저한테 너 무슬림하고 살래, 크리스찬하고 살래 그러면 제가 누구 선택할까요?
크리스티안 아니에요? 아유, 진짜요? 크리스천애들 힘들다니까. 괴롭히고. 피터 조상 우리 괴롭혔잖아. 그러면 무슬림. 무슬림하고 사는 게 편해요. 왜냐면 먹는 게 비슷하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거 못 예, 먹고. 안 먹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못 먹는 거 없이 다 먹어요. 그렇죠. 근데 무슬림과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있어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독교 성경 중에 신약 성서의 마테오 복음서의 15장 1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막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막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고 그래요. 진짜 멋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한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못 먹는 걸 먹어서 너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말, 네가 하는 더러운 생각 이게 너를 더럽힌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이거를 그래 맞아 야 인마 이거 먹는 거 마음은 너 망했어 이렇게 했으면 지금 유대인들 크리스찬 무슬림은 똑같아요. 못 먹는 거 똑같은데 크리스찬들은 지금 다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은 못 먹잖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샤는 유대인들하고 사는 게 더 편하다니까요. 크리스찬들 사는 것보다. 규칙이 좀 비슷하고. 크리스찬들은 힘들어. 아이샤하고 사는 거. 못 먹는 게 많아. 같이 식당 가기도 힘들어.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슬림하고 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유대교 잘 지키는 유대인들과 밥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요? 룰이 오히려 더 많아요. 갈 식당이 더 없어. 추가적으로 안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말고요? 돼지고기 말고 못 먹는 게 더 많아서 이슬람 문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못 먹는 게 많을까? 진짜? 그럴 때 그 답을 물어보고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그러면 똑같은 말을 크리스찬들한테 보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너가 벌 받은 것 같아. 크리스찬은 못 먹는 게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 그게 차이점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솔직히 무슬림이랑 크리스천이 더 많이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보다.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크리스찬들은 먹는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말로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신학이 발전하잖아요. 근데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법학. 뭘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과 유대교는 법학이 발전하고요. 그리스도교는 신학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그냥 발전시키고. 예, 그래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같이 잘 살았잖아요. 스페인에서 같이 잘 살았다가 1490여 년에 다 쫓겨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 누가 받아줬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받아줬어요. 일로 오세요. 그러면 더 빅픽처를 보면 유대인하고 무슬림 역사적으로 안 싸웠지만 미국하고 중동은 맨날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쿠웨이트부터 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여기저기 왜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석유. 맞아요. 이거는 종교랑 크게 다르고. 왜냐면 중동에 있는 석유가 전 세계 매장량으로 보면 거의 60%가 넘어요. 근데 그 석유가 한 10개국에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나라들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석유가 끝나기 전에는 굉장히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봐보세요. 우리나라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유랑 관련된 게 아니니까요. 예,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내기를 왜 기다리냐면 유가하고 주가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인 영향을 영향을 있으니까. 주니까. 그래서 2008년쯤 된 것 같은데 미국의 나토 사령관을 지냈던 웨슬리 클락이라는 장군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 누가 아프리카에 간섭하려고 그러냐?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에 뭐 사람 죽는 거 많이 지금도 죽고 있고 많이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원래 내전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석유, 오일. 그것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척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쓰는 날이 된다면 중동에 관심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석유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거 맞아요. 근데 사실상 석유 수출국인 거 맞지만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국 아니었어요. 우리가 셰일가스 발명하면서 확대 이제 터져서 우리가 이렇게 좀 편한 거지.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1970년대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 때 미국도 똑같이 우리가 수입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똑같이 힘들어했고 그러면 우리가 중동 직접 들어가서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정책 기둥이 세웠어요. 그나마 지금 미국이 중동에 덜 간섭했던 건 뭐냐면요.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98년부터. 그래서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돼요.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975년에 석유 때문에 모자라가지고 석유 수출 안 했거든요. 그걸 2015년에 풀어요. 그래서 미국 석유가 40년 만에 수출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때문에 많아서. 그게 미국이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 우리 석유 많다. 그러면 지금 중동이 문제가 아니다. 어디가 문제겠습니까? 저 어디요? 같은 중이에요. 중국.
경쟁하니까요. 그래서 피보트 에이시아가 2012년에 나온 거예요. 피보트 에이시아, 뭐 리밸런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민주당은 재밌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차이나 컨테인먼트 팔러시예요. 중국 봉쇄 정책인데 피보트 에이시아 리밸런싱 이렇게 한 거죠. 중국 잡으려고 한 거예요. 하고 그거는 자원이랑 다 연결돼 있고. 그렇죠. 이제 이 셰일가스 셰일 있으니까 중동에 우리가 군사력을 좀 빼자.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아시아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바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인 거예요. 사실 미국이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느끼게 될 건데 셰일 가스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막 확장할 수 있는 분야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가 뭐 문제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갑자기 한국이 조금 일부 가져가고 일본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미국이 우리가 돈 만들 수 없는데 또 어떻게 하지? 고민하게 되고 또 아플 건데 미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중동 역사, 유대인 역사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랍 국가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비율로 보면은 한국이 중동 비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거리를 좀 둔 편도 있어요. 왜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 그런데 한국과 일본 중에서 일본이 더 팔레스타인 문제에 더 적극적인 거 아세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원도 일본이 훨씬 많고요. 오. 한국은 거기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일본의 학자들이 훨씬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대변을 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두고 본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는 일본을 더 선호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좀 일본이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팔레스타인을 더 많이 지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애매한 건데 친미 국가면서 서로 우리가 군사력으로도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에 파는 무기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또 우리한테 파는 무기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방으로서는 우리가 북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한국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 거는 이란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한국 이란과 관계가 좋잖아요. 석유랑 이런 게 좋은데 이스라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설득을 많이 했었어요. 이란이 북한하고 친하잖아. 그러면 한국한테 돈을 벌어서 북한하고 관계가 있으면 결국에는 너 지금 이란하고 돈을 경제하면 그게 한국의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란과의 관계를 경제적으로 계속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아주 실용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앞으로 중동이 뉴스에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뉴스 터졌으면 이런 관계 생각해야 돼 아니면 이런 역사 명심해야 돼 이런 거 뭐 있어요? 중동에서 문제가 이스라엘 문제를 빼면 중동끼리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거의 두 가지예요. 어떤 나라가 이란을 좋아하고 싫어하느냐. 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무슬림 형제단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냐. 그거 하면 그림이 딱 나와요.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나라는 있어요. 튀르키예, 카타르. 싫어하는 나라는 그 외에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당연히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쫓겨난 무슬림 형제단이 튀르키예가 많이 받아줘가지고 한동안 튀르키예하고 이집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진 편인데 그리고 왕정 국가들은 이슬람 무슬림 형제단을 싫어해요. 무슬림 형제단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까타르만 유일하게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왜? 터키하고 영향이 있기 때문에. 터키하고 까타르는 같이 갑니다. 까타르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 터키하고 가장 친한 나라예요. 왜냐면 아랍 국가들은 까타르가 얘네들 조그만 나라였는데 얘네들이 가스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우리한테 까불어? 그래가지고 한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랬을 때 튀르키예가 군대 보내서 막아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란. 머리 아프죠. 이란을 좋아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안 좋아하죠. 다만 안 좋다고 겉으로 얘기는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전쟁에서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튀르키예는 이란과 참 묘한 관계예요. 오랫동안 아주 옛날부터 사파비 오스만 때부터 둘이 친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필요할 때는 서로 손잡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는 좀 그런 묘한 관계입니다. 근데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는 이란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맞아요. 미국이냐 이란이냐 당연히 이란이라고 생각하긴 진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퍼즐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오히려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아랍 국가들이 그전에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79년 이후로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된 다음부터는 아랍 국가들이 주도권을 뺏겨요.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게. 왜냐면 이란이 더 많이 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불편하죠. 니들은 왜 아랍어를 쓰지도 않는 나라가 왜 우리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니네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란은 팔레스타인에
이슬람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랍 국가들한테 불편한 거고, 더군다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공화국이 되면서 이슬람은 자꾸만 성명을 수출하려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북한은 공산주의, 우리는 자본주의로서 가서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이 계속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반공교육 엄청 받았거든요. 나는 군대도 27개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기절을 하는 거죠. 왕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더군다나 혁명을 수출하는 게 불편한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시아파들이 많이 있는데 시아파들을 잘 대해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우디의 시아파인데 내 나라라고, 나는 사우디 사람인데 우리 정부가 나를 잘 대해주지 않고 너무 불편해. 근데 내 건너편에 나하고 똑같은 종교적인 정체성관이 이란이 시아파인데 혁명을 했어. 우리도 혁명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시아파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결국은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문제까지 있으니까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중동에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이스라엘과 다른 아랍 국가들, 무슬림 국가가 편안해지는데 그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이란 문제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이런 문제들이 다 섞여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요. 이 중동라는 지역 그냥 하나로 보면 절대 안 되고, 각각의 미는 거, 친한 국가들, 싫어하는 국가들 다 따로 있고, 터키에도 엄청 신기한 나라래요. 오늘 진짜 너무 흥미로운 얘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중동에 더 나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 좋은 일로 다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동안 영국이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힘도 없어요. 영국은 이제 은퇴한 것 같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대신에 사과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